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부닥치는 문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주로 고등학생들만 가르쳤지 사실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가르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중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민사고 중동 철학 올림피아드 쪽은 가려고 한 학생들은 제가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 나오면서부터는 주로 고등학생들만 지도를 하다가 작년부터 초등, 중등 쪽으로 좀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애들이 부닥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어휘력이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어휘력. 쉽게 말해서 이건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한자를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의 50% 정도는 사실은 한자에서 나오는 개념어 중심이라거든요. 보면은. 한자를 모르니까 어쨌든 어, 한글로 되어진 주요한 개념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어휘력이 딸리고 두 번째로는 논증에 대한 구조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청 사고력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실은 독서의 힘인데 근데 하기야 이 세 개가 전부 다 책을 읽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보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원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모르고 뜻을 안다고 해서 그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의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독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유라 그럴까요? 사고에 있어서 심층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사례로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많이 읽는 파리대왕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빅토르 리고의 레미제라블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하나 제가 글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연암 박지원이라 그래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산문가예요. 조선 후기에 사람들 중에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에세이.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다가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라이팅 교재를 하나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글쓰기 지도에 대한 교본 같은 것을 했는데 자 그걸 읽다가 보니까 연암 박지원의 이 글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글쓰기가 특히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가 중요하잖아요. 조선시대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특히 과거 시험이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바칼로리아 스타일의 논제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과거 시험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논제 하나가 짤막하게 주어져서 나가요. 국제철학올림피아드 논제와 똑같죠. 아니면 국제학교 전공 에세이 논제와 같이 짤막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에 있어서의 논제가 나가는데 조선시대에 자 출세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과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연암 박지원이 소단적친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사실 소단적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소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과거 시험에 과거 시험을 둘러싸고 있는 그쪽 무대를 갖다 이야기한다 그래요. 적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빨갛게 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참고서 중에 빨간 펜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적치라고 하는 말도 여기 보세요. 붉을적자요. 빨간 깃발. 자, 지금의 빨간 펜슬이와 똑같다는 거죠. 소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거 시험에 있어서의 잘 쓴 쉽게 말해서 답안지. 그 답안지를 모아놓은 책이 소단적지라고. 얘는 박지원의 조카인가 봐요. 조카가 돈을 벌라고 쉽게 말해서 과거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쓴 답안지를 묶어놓고
거기에 빨간 펜을 그어서 해설해 놓은 건가 봐요. 쉽게 말해서 잘 쓴 글을 모아놓은. 자, 거기에 인이라고 붙었으니까 이게 서문을 말하는 거. 조카가 삼촌 제가 그 시기 과거 시험 문제를 잘 쓴 답안지를 묶어놓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썼는데 앞에 서문을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원 박지원이 거기에 서문을 쓴 거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글은 되게 길달아요, 참. 근데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하다 보니까 많이 듬뿍 잘랐는데. 자, 글자는 비유하면 군사이고 글뜻은 비유하면 장수이다 그래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글자만 알아요. 원래 애들은 글자만 알고 그것이 뭐대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독해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틀림없이 한자어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갖다 물어보게 되어지면 아는 것이 없죠. 요 근래 애들은 한자를 안 배우니까 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버려요. 근데 박지원이 그래 글자는 군사이고 글뜻은 비유하면 장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뜻이 장수인데 장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서 그걸 제대로 글자에 대한 부분이 통솔되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이겠죠. 자, 제목은 적국이고 그때나 이때나 항상 글을 쓰라 그러면 논제가 주어질 거잖아요. 논제는 쉽게 말해서 돌파해야 할, 즉 넘어서야 할 하나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박지원은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정보와 고사는 전장의 보루이다. 이 전장의 보루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진지예요, 진지. 나의 논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진지와 같은. 이 정보와 고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글을 잘 쓰려면 첫째, 글자 그리고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한 다음에 논제에 대한 뚜렷한 파악이 있고 그리고 자,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를 묶어서 글을 만들고 글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대오를 편성하여 행진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바로 논증 능력이네요.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째, 어휘에 대한 기본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갖다가 설득력 있는 논증 구조를 갖춰줘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어휘와 논증만 되어졌다고 해서 좋은 글이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글 자체에 있어 격을 높여주는 것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갖추어졌을 때만이 좋은 글쓰기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이걸 이제 해설하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어휘력을 길러서 글의 논증 구조를 뚜렷하게 하고 배경 지식을 충분히 빵빵하게 담아두어서 상대를 설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국제학교하고 이런 학생들 글쓰기 가르치기 전에 제가 한 20년 정도는 논술하고 쉽게 말해서 구술면접 전문 강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지난 한 20년 동안 대입 농구술을 가르쳐 보면 그래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 문제를 봐볼게요. 2010년에 이화여대학교 노주시험 문제네요. 학생들한테 이 말을 물어봤어요. 시의. 그대는 이를 사랑하되 시의를 얻도록 하시라.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시의가 뭔 말이다냐? 시의가 뭔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 3분의 2는 아나? 하기야 이화여대학교 정도 가야 되니까. 근데 3분의 1 정도는 모르더라고. 당연히 시의 적절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시의가 이거 마땅할 의자거죠.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는 거겠죠. 일을 하되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거, 그때. 자, 봄철에 추수를 하면 안 되겠죠. 봄철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라고 하는 것. 자, 그 의미로 그 때가 의뢰의, 의당, 지시하는 바, 아마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근데 이제 시의라는 말을 탁 이렇게 모르죠. 시의 적절이라고 하면 애들이 또 금방 알아들었으려나. 이를 사랑하되 시의를 얻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도 항상 수업을 해보게 되어지면 단어 뜻을 물어보고 단어 뜻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시험에 비문학 독해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개념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문해력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어의를 파악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거의 한 15년 전엔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네요. 고려대학교가 꼭 시험 문제를 낼 논술 시험 문제를 주게 되어지면 제시문을 4개를 딱 뿌려주더라고요. A, B, C, D. 근데 풀어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공통된 주제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비스코름하게 공통된 주제는 찾아내기도 해요, 얘들이. 근데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간에 있어서 연관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시문간의 관계를 설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애들이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제시문과에서 관계.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시문과에 있어서 관계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사실 제시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글 4개를 분석을 해서 그 글들 간에 있어서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데 이 글에 있어서 논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려면 논리적인 범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 제 설명회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논리적 범주가 결여되어져서 논리적인 사고가 못하는 학생의 한 케이스를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의 케이스가 아니면 후레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작가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의 글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이 글도 논술 시험 문제 출제되어진 글이네요. 말에서 떨어진 푸네스는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말에서 떨어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가 너무 예민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도 기억이 냈다. 아, 기억력이네. 이제 그의 기억력은 퍼펙트한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아, 그렇죠. 그거야.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어쨌든 기억력은 한편으로 보면은 공부에서 기본이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근데 사고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기억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제 얘는 바본 거죠. 자, 그의 기억력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은 한 번 쳐다보고서 탁자 위에 있는 놓여 있는 세 개의 유리컵을 지각하는 세 개의 유리컵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지각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근데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돼요? 이 차이점을 버리고 공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버리고 공통을 향해서 나가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추상. 얘가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추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한편은 사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추상은 공통되어진 것을 추출해내는 거고 사상은 서로 다른 것을 디스카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과 사상은 사실은 같은 과정인 거예요. 우리 조각 시간에 양각과 음각처럼. 자, 우리가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은 사물들 간에서 공통점을 추출해내거나 아니면 차이점을 디스카드,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 일반화, 개념화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연관관계를 해주라 그러면 제시문 A와 B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우리 이거 보고 뭐라 인과관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현상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는 해결 뭐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에 있어서의 사유 틀 자체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연관관계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글들 간에서 대립관계 아니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 가지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글들과 관계를 갖다 표현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대요. 누가? 임마누엘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 철학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은 이거요. 뭐냐 그러면은 나에 있어서의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어지는가. 지식의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식의 생산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칸트라고 하는 사람 대강 언뜻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지식은 경험에서 생산되어져. 아니야, 우리의 지식은 이성, 즉 사유, 추론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딱 이 두 개네요. 어, 애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저 아이비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비 학교를 다니면 바칼로레아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 11학년 정도 되어지면 애들이 TOK라는 것을 TOK Theory of Knowledge 지식에 대한 이론 지식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인식론 지식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배워요. 아이비 학교들은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그걸 배우더라고요. 자, 칸트에서 순수이성 비판은 말 그대로 지식에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지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경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종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감각적 경험과 우리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이성, 이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져서 지식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우리에 있어서의 이성은 틀림없이 사고에서 주체로 갈 수 있는 통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컴퓨터라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 그러면은 그래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 그런 좀 들은 풍월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어요. 데카르트가 뭐라 그래요? 데카르트가 코키토 에르고 숨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지식의 생산이 틀림없이 생각하는 이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와 같은 이성과 감각을 통한 경험 이 두 개를 종합해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통각이라는 고기토가 있고 또 미안하지만 이것만 있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질과 관계와 양태를 갖다 이야기해주는 쉽게 말해서 이네이트 카테고리라는 선언 범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앞에 있는 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즉 논리적 연관관계를 포착해낼 수 있는 선언적 범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선언 범주가 어떤 인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있나 없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 같이 네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것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분석할 수 있는 선언 범주가 원래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로는 가지고 태어났대잖아. 그러니까 그 범주를 가지고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네. 근데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긴 하지만요. 이것을 갖다가 독서를 통해서 개발해내야지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것을 딱 해놨는데 포장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장지가. 이 선언 범주들이.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듣게 되죠. 포장지는 뜯어줘야지만 이거 제시문간의 연관관계를 포착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는 책을 너무 안 읽혀놨더니 포장지도 안 뜯어졌어요. 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선언 범주라고 하는 그 역량을 애는 너무나도 개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와서 제가 얘야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주제와 연관관계를 설명하라는데 선생님 연관관계가 뭡니까? 야, 시험은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막판에 와가지고 연관관계도 모르겠다면 어쩔 때는 불쌍해 보이려고 그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시키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주제는 찾았지만 논제에서 이야기하는 연관관계를 뭔 말인지 모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원 박지원이 제일 먼저 논제는 적이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 논술 시험을 보러 간 애가 앞에 있는 적 자체 물어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 뭐, 뭐 시험 결과야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제가 애들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포장지를 뜯어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인간이 자, 이와 같은 네 개의 범주에 이것들 안에 또 소범주가 있어요. 이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논리적 범주의 포장지를 뜯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읽고 난 다음이라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에서 지식의 생산 공략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그러면 야 여기 포장지 뜯어졌지? 이 포장지가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과 질과 관계와 양태라는 이 같은 논리적인 범주를 갖다가 쓸 수 있는 훈련이 딱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책에 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고요? 여기에 인간에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상상력이 들어간다 그래요. 간혹 가다가 강남에 옛날에요. 독서 논술학원 중에서 어떤 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마인드맵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수업을 1시간 딱 반 듣고 제가 사실은 바쁘니까 안 하지만 야 선생님은 오늘 수업 1시간 반 했지? 왜 듣네? 그럴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그림 그려갖고 와봐. 선생님이랑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A4 한 장에 그림으로 그려봐.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인드맵이라 그러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걸 갖다가 스키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내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해요. 지하철 노선도 많고 애들 보고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보라 그러봐요. 애들은 지하철을 쉽게 말해서 표현해봐 그러면 지하철을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로 표현하겠어요? 지하철 4호선은 저거 어디냐 저 뭐 노원구 저쪽 어디 꼭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백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느낌 오겠어요. 4호선 노선도의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과는 어디에서 만나고 당연히 우리가 서울 시내 지하철에 관한 것도 우리는 뭘로 통해서 알아? 그림으로 그래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의 지식이 대부분 이와 같은 걸로 표현되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건 마인드맵을 하기도 하고 혼자 학원 중에 하나가 우리 학원은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어떤 애가. 스키마 학습법을 갖다가 있다 그래요. 스키마 학습법. 아, 이렇게 했을 때만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말 그대로 컨셉, 개념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그래서 그러면서 애가 개념이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애가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 쟤는 좀 개념이 있어 보인다. 아, 그러면 여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놈은 기억력은 완벽한데 맨날 구체적인 사실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오늘은 배추가 어쩌고 무가 어쩌고 무쩌고 저쩌고. 아,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배추 무 뭐 이런 거 오이 이런 것을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건 몰라요. 배추. 왜? 그럼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추에서 무, 그 다음에 오이, 가지 이런 거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요? 야채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는 배추와 오이와 가지, 무만 알 뿐이지 사고가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서 묶어줄 수 있는 배추를 아니 야채를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돼? 애가 개념화를 시키지를 못하고 자 추상과 사상을 통한 개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애의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야기했죠. 어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어의에 기반해서 여기에는 논리적 연관관계를 포착해낼 수 있는 논중의 기초겠죠. 논리적 사고를 갖다가 길러내는 거 두 번째가. 뭐 한가하다 그러면 애들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인드맵을 가지고 와봐. 그리고 내가 네 마인드맵을 딱 그린 걸 보게 되어지면 애가 오늘 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딱 금방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2018년 언더우드 시험 문제를 봐볼게요. 생명과학, 공학. 응?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공 에세이나 아니면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 논제들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칼로리아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도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3번 시험 문제가 영어로 답해라 이런 건데. 음, famous author라고 얘기하니까 자 아주 유명하신 작가분이 옛날에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찰스 디킨스라고 하신 분이에요. 찰스 디킨스는 빅토리아와 이 쌍벽을 이룬다 그럴까요? 시대도 비슷해요.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유고가 활동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harity begins at home and justice begins next do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연세대학교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이외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한번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좀 해줄래?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라고요? 리스너블하게. 쉽게 말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해석 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리슨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 이성이란 말이잖아요. 자, 자선은 집에서 시작하고 정의는 집 대문 밖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장을 한번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해석해봐. 근데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석에 따라서 너는 이 문장의 의미, 그 의에 대해서 어그리할래? 디스어그리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구술면접 시험 문제네요. 아, 이런 거 간혹 저 옥스퍼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시험 문제 물어봐요. 제가 그 전에 어떤 학생 옥스퍼드 PP를 가는 학생과 옛날에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면접과 에세이를 갖다 제가 해본 적이 한 명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자성이 넘쳐요. 이 체리티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주 따뜻한 사랑이 넘치네. 근데 집 대문 밖에 가면 어떻게 되어져? 저스티스, 정의의 칼날이. 아, 우리의 사람들에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 눈에 든 티끌은 지 눈에 든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무 눈에 든 티끌만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내 애가 하는 것은 어째 이렇게 다 예쁘기만 한 거냐. 근데 나머지가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불러요. 아, 찰스 디킨스의 Charity Begins at Home과 아니 Justice Begins Next Door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즉 인간에 있어서의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고 해요.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쉽게 말해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 윤리학은 틀렸다는 거야.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은 이성의 근거에 있고 또 어, 제레미 벤담에서 윤리학도 이성의 근거에 있는데 이성의 근거에는 윤리학은 쉽게 말해서 틀렸다라는 그런 사실 찰스 디킨스는 윤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윤리학적인 지평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일반 사람들의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 심층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틀림없이 이것을 갖다가 IPO 논제로 딱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래 윤리학에 있어서의 임마누엘 칸트와 제레미 벤담과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윤리학적인 구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걸 가지고 글쓰기를 할 거예요. 원래 2월 말까지 해서 존 로게스의 주니어나 시니어 마감이에요. 근데 존 로게스의 논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Charity begins at home가 and justice begins next door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라소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특히 법학에서 나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판사들이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물어봐요. 얼굴에 예쁜 여자가 똑같은 사기꾼 여자가 딱 있어요. 근데 얼굴에 예뻐. 얼굴에 미워. 그거 한 다음에 형량을 비교해 봤더니 얼굴이 예쁜 여자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징역 3년, 얼굴이 미운 여자는 징역 5년,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똑같은 성폭행범을 쉽게 말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딸만 둘이 있는 아버지 판사는 이놈 징역 10년. 근데 아들만 둘이 있는 판사는 똑같은 성폭행 이건 징역 5년. 예, 틀림없이 혹시 우리 아들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윤리학에 있어서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보이는 논제이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의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증에 기반한 사고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경 지식에 대한 것이 있었을 때만이 좋은 글쓰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 아카데미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요 근래는 세상이 살벌해졌으니까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읽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뭘 읽었냐면은 줄 베르느인가요? 프랑스의 작가. 이 사람이 쓴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최근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파리대왕이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스타일의 포맷이네. 자, 줄 베르느가 살았던 시절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가 나가서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무인도에 가는 거예요. 자, 일리안 골딩의 파리대왕은 이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비행기가 타고 나가는데 비행기가 어디 떨어져요? 무인도에 떨어졌네. 근데 애들은 전부 다 애들이요. 10대. 10대 애들이 한 20명 정도가 무인도를 갔는데 줄베르느가 쓴 15소년 표류기에서는 그 무인도에서 애들이 상호간의 협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요. 근데 팔대왕에서는 무인도에 떨어진 10대 소년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 지옥을 만들어요. 디스토피아를. 어, 근대와 탈근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자, 근대에 있어서의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줄 베르느는 15소년 표류기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서 얘들은 상호간에 협력해 가지고 좋은 세계를 만들 거라고. 근데 일리안 골딩에 있어서의 파리대왕은 이거 봤잖아요. 이미 1차 세계대전도 겪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는데 일리안 골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은요 전쟁 때 못하는 짓거리가 없었어요. 그걸 다 입고 난 다음에 줄 베르느가 그랬던 것처럼 뭐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무인도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천국을 만들 거라고. 아니 그렇게 천국을 만들 인간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렇게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안 골딩의 파리대왕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말 그대로 무인도는 우리 그 보고 뭐라 하면 자연 상태라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국가가 출연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국가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묶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만이 그 소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리대화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걸까요? 갈등. 갈등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안 다음에 자, 이 소설은 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있어서의 인간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서의 인간관에 근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요. 오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나쁜 새끼로 태어난다고. 사악한. 근데 우리가 이 사악한 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악한 이들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사악한 이들을 가지고 사악하게 놀아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젖도 안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꼬마 애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꼬마 애들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꼬마 애들이 얼굴을 막 웃고 있어요. 근데 손은 꽉 쥐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애들의 이 손은 욕심꾸러기인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근데 애들은 누구를 상대해요? 엄마를 상대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른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은 맨날 웃는 거예요. 이 슈퍼에고에. 자, 어린애들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손은 욕심꾸러기 같아. 근데 얼굴은 천사 같아요. 왜? 엄마한테 젖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알량거릴 거 아니에요. 꼭 마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사회에서의 슈퍼에고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는, 자, 웃고 있는 얼굴이라는 이 자아를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리대왕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해력 강의 때, 자, 단어. 어쨌든 스님의 여기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아와 이드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슈퍼에고와, 자, 이와 같은 부분들도 좀 설명을 제가 좀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은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왜 고전이냐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소설은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과 제 수업이 심층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심층적인 사고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쟁점이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거 안 읽고 싶더라고. 자, 근데 레미제라블은 읽게 되면 엄청 많아요. 자, 하나 해볼까요? 레미제라블 일권에서 쉽게 말해서 장발장을 도와주는 미리엘 주교가 있어요. 자, 그분이 독백을 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개인은 죄를 범한 개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만든 자다. 이 사람은 알고 보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사회가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쉽게 말해서 사회 구조와 사회 계약론이라고 그럴까요? 사회 출현을 갖다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사람이 하나 있고 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우리는 태어날 때도 사회 구조 속에 내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소셜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사회 유명론과 사회 실존론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사회 계약론이 대세인 거예요.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대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 그놈이 온통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 올리브 트위스트를 읽어봐도 범죄를 저지른 놈, 그놈 바로 죽여버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러블만 봐도 범죄를 저지른 놈은 바로 기어틴에 올라가서 죽여라 이렇게. 근대에 있어서는 처벌이라는 것이 되게 가혹하게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개인의 뒤에 있는 사회에 대해서 범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제 생각에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빅토르 유고는 최초의 사회학자인 거예요.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의 출발은 되게 늦어요. 사회학은 근대에 오기스트 콩트가 소셜 프로블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회학이 제대로 정립되어진 것은 1800년대 거의 후반에 에밀 드리게임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빅토르 유고는 소설가이면서 딱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범죄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소셜 팩트라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레미제러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적 환경에 놓여져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장발장을 체포해서 기요틴을 보내고 팡틴이 몸을 팔았다고 징역을 살린다고 해서 그 프랑스에 있어서의 빈곤에서 나온 문제, 그게 해결되지는 아니라는 거죠. 범죄는 바로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어두운 사회의 그늘, 쉽게 말해서 빈곤, 사회에 있는 그 빈곤이 범죄라는 것. 문제의 해결은 장발장과 팡틴을 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빈곤, 흔히 말하는 레미제라블요. 그 사회 비참한 계급에 있어 사람들의 처지를 갖다가 개선해 주었을 때만이 문제가 해결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빅토르 유고는 최초의 사회학자 이런 느낌이 들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발장은
빵 3조각을 훔쳐서 징역을 5년 받았어요. 법이고 정의냐라고 물어보고 법은 사회계약론자들은 법은 곧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간에 있어서 사람 간에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 속에서 구성되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빵 3조각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장발장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사는 이는 첫째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왜 유리창을 깼잖아요. 기물을 파괴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집을 가택을 침입했어. 기물을 파괴하고 가택을 침입.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네. 범죄 요건이 벌써 3개나 되네. 그래서 너는 징역 5년이야. 근데 감옥에 들어간 장발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그 겨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일을 할 수 없었으니 7명이나 되는 조카가 굶주리고 있어. 자,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가게에서 빵 3조각을 훔쳤는데 판사가 절도와 그 다음에 기물을 파괴하고 가택을 침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5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한다 그러면은 네 죄를 뭐냐 충분히 반성하고 길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처벌인 건데 장발장은 처벌을 했더니 감옥 속에서 자기의 뒷꼭지를 감옥의 벽에 콩콩 쳐 박으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마음을 먹어요. 중호심을 갖고 이 사회를 불질러 버리기로. 아마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엘 주교를 맞지 않았으면 장발장은 이 사회를 상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빅토르 리고는 법이 정의냐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보면 법은 한편으로 하면은 장발장이나 팡틴에게는 법이 바이올런스, 폭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냐고. 미국의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롤리스라고 그러나 법이 없이. 그럼 법이 없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상대를 갖다가 환영하고 환영의 영어로 뭔가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나? 관용, 톨러런스 이런 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징역 5년을 때린 장발장은 억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탈옥을 해요. 그래서 가중처벌돼서 징역 18년을 살다가 나와요. 이 세계를 불질러버리고 싶었던 장발장의 마음을 녹인 것은 미래를 주교의 한대와 간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전과자인 장발장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를 주교는 장발장에게 자 식탁보를 깔고 그리고 도와주는 아줌마한테 아껴주었던 포도주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손님이 왔으니까 은초대에 불을 밝히라 그러고 그리고 은식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전과자인 장발장에게 최대의 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이 그렇다고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식기를 들고 도망가요. 그 다음날 경찰에 잡혀갖고 다시 주교 집에 왔을 때 미르엘 주교가 내가 주었는데 왜 운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어라고 운초 때까지 온 것을 주면서 장발장을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러면서 장발장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미리엘 주교 집 앞에 새벽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것이 그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미국의 신학자인 테드 제인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한 상대에 대한 온몸을 다한 한대와 그리고 그에 대한 터러런스, 간용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 또 이 자별이에요. 여기 퐁당 빠져서 들어가요. 세느가. 자, 자별에 있어서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도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양심에 따른 도덕 그리고 도덕에 있어서 최소한이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발장은 아니 여기에는 자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심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성실하게 실행한 사람이기도 해요. 나는 경찰관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럼 경찰관에서 나의 일은 탈옥수인 장발장을 체포해서 기호톤에다가 올리는 것이 답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뻔할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자비를 역시 아는 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걸. 그의 양심의 소리니까. 자비의 양심 속에서는 장발장을 갖다가 체포해서 기요틴에 올려야 한다는 것과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서로 다른 의무 충돌이죠. 사실 이건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한계이기도 하고. 자, 빅tor 리고는 나는 윤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이 오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소설 속에서 하나의 형상화한 거예요. 자, 이처럼 빅tor 리고에 있어서의 레미제라블은 철학적 쟁점을 쭉 찾아서 보게 되지만 한 10개도 더 넘게 나와요. 나중에 철학적 에세이를 쓸 때 사례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담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연암 박지원이 정고와 고사는 전장의 보루이다.